거기 누구니? 3천여 개의 장독을 거느린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 65의 김명자 회장님. 아이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10년째 되던 자정. 무언가에 홀린 듯 죽은 딸의 옛 번호로 통화 버튼을 누르고 말았습니다. 갤번 안내음이 울려야 할 그 수화기 너머로 믿을 수 없게도 어린아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죠.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세상을 뜬 제 핏줄의 번호를 쓰고 있는 그 작은 생명체는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따스한 온기가 스며들기를 기원합니다. 새벽 4시. 짙은 어둠이 깔린 경기도 이천의 넓은 마당에는 차가운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푸르스름한 달빛 아래 서 있는 수천 개의 거대한 장독들 사이로 한 여인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움직였어요. 바로 명자 할머니였습니다. 65. 한창 일할 나이임에도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에 관절이 시큰거렸지만 그녀의 형형한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그날따라 유독 퀭한 시선엔 깊은 수심이 가득했고 마른 천을 쥐고 장독을 매만지는 손길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사랑하던 핏줄이 떠난 바로 그 기일이었으니까 그녀는 입을 꾹 다문 채 묵묵히 독의 겉면만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추위나 요통 따위는 이미 잊은 지 오래인 듯. 영혼 없는 오토마타처럼 같은 행동만 되풀이할 뿐이었죠. 이 무의미한 노동만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참혹한 그리움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약인 것처럼요. 이윽고 날이 밝고 조찬이 차려졌습니다. 휑한 식탁 상석에는 그녀가, 건너편에는 친척 조카뻘인 박 이사가 거만하게 앉아 있었죠. 다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허리를 굽힌 그가 말을 건넸습니다. 고모님, 요즘 옥체가 많이 상해 보이십니다. 경영은 이제 아래 사람들에게 맡기시고 그만 요양이나 다녀오시는 게. 그 순간 밥그릇 위로 은수저가 요란하게 떨어졌습니다. 내가 관에 들어가기 전까지 헛소리 짓거리지 마라. 자네의 안면이 일그러졌지만 곧 뱀 같은 웃음으로 꼬리를 내렸죠. 그러나 등을 돌릴 때 찰나 스친 그 독사 같은 적에 그녀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식욕은커녕 남은 음식을 밀어내버렸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달력의 이 날짜만 되면 모래를 씹는 것처럼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해가 저물자 그녀는 홀로 주방에서 제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기 반죽을 둥글게 빚는 앙상한 두 손에 핏대가 섰죠. 생전 그 아이가 가장 좋아하던 반찬이었으니까요. 꼬마 시절 딸아이가 뜨거운 전을 맨손으로 훔쳐먹다 등짝을 맞던 기억에 불현듯 손길이 멈췄습니다. 맑아진 식용유가 살을 지졌지만 뼈를 깎는 듯한 사무침이 100배는 더 아팠어요. 그녀는 멍하니 기름 끓는 소리만 듣고 서 있었습니다. 어느새 상차림이 끝나고 일렁이는 촛불 사이로 매캐한 향이 맴돌기 시작했죠.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사진 아래로 맑은 정종을 부었습니다. 액자 속 얼굴은 갓 출산을 마친 30 무렵의 앳된 모습이었습니다. 그 고된 시기에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내 새끼. 갈라진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미안하다. 이 모진 엄마를 용서해라. 그 모진 풍파에 너를 혼자 두는 게 아니었는데. 그 느낌 속에 그녀는 올려둔 재주를 단심에 들이켰습니다. 연거푸 투명한 술을 마셔도 폐부를 찌르는 후에는 가시지 않았죠. 어느덧 시계는 밤 1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안방 서랍을 연 그녀는 빛바랜 폴라로이드와 해진 아기옷 한 벌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탯줄을 갓댄 베네 쪼구리부터 돌잡이, 그리고 코올리게 시절 입학식 추억까지 유품들을 어루만지며 눈물 짓던 중 자신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떨리는 주름진 손가락 끝에 애지중지 부르던 그 아이의 이름이 아직도 남아있었습니다. 10년째 차마 삭제하지 못한 기록이었지. 쉬기 때문인지 아니면 뼈저린 그리움이 이성을 삼켜버린 탓인지 100% 갤번일 걸 알면서도 그저 미련이라며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다이얼이 연결되고 뚜 하는 신호음이 울리는 순간 노구의 심장이 덜컥 멎는 듯 했습니다. 기계 안내음이 나올 거라 예상했는데 누군가의 폰이 실제로 울리고 있었던 겁니다. 1번, 2번, 3번 신호가 가고. 누구세요?
덜컥 호흡이 멈췄습니다. 아주 작은 아이의 우물거림이었습니다. 새벽잠에 취해 늘어진. 하지만 소름 끼치도록 귀에 익은 그 억양. 엄마, 왔어? 그녀의 주름진 입술이 경련을 일으켰지만 성대가 얼어붙어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흉곽이 터질 듯 요동치는 가운데 억지로 피를 토하듯 한마디를 쥐어짜냈죠. 너 대체 누구니? 그 절규가 떨어지기 무섭게 신호는 끊겼고 빈 수화기만 쥔 채 그녀는 석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파르르 떨리는 손끝을 주체할 길이 없었죠. 자차 통화에도 돌아오는 건 차가운 수신불가 음성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명자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귓가에 맴도는 그 앳된 음성이 도무지 떠나지 않았거든요. 죽은 딸 지수의 번호 너머로 자신을 엄마라 부르던 그 낯선 꼬마의 정체가 미치도록 궁금했습니다. 동이 트기 무섭게 그녀는 오른팔인 수행비서 동필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유도판을 주름잡던 우람한 체격의 소유자였지만 그는 누구보다 판단이 빠르고 입이 무거운 사내였죠. 당장 이 발신처를 알아내 회사엔 철저히 비밀로 하고 자네 혼자 은밀하게 파악해. 그녀의 두 눈엔 서슬퍼런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핏기를 잃고 절망하던 어미가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을 포착한 맹수의 눈빛이었어요. 이 손은 일절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20년 세월을 그림자처럼 보필하며 그 날카로운 눈초리의 의미를 본능적으로 알았으니까요.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이틀 뒤 가져온 첫 보고는 다 쓰러져가는 서울 외곽 철거 예정지였습니다. 곧 무너질 듯한 다세대 주택 지하 단칸방에 11살 사내 아이가 홀로 방치되어 있다는 말에 명자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제 겨우 11살이라고. 되묻는 그녀 앞에 동필이 안타까운 얼굴로 인어된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교문 근처에서 몰래 찍은 컷이었죠. 소매가 다해진 외투를 걸친 채 식당을 향해 허겁지겁 달리는 아이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든 그녀는 굳어버렸습니다. 사진 속 꼬마의 처진 눈꼬리가 죽은 제 딸과 소름 끼치게 빼닮아 있었거든요. 짙은 어둠이 내리자 흑색 코트로 몸을 감싸고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차량은 빛조차 닿지 않는 외곽 빈민가로 접어들었죠. 희미한 가로등조차 깜빡이는 스산한 골목. 철거 딱지가 붙은 폐건물들이 흉물스럽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엔진이 멎자 그녀는 굳게 닫힌 차창너머로 땅거미가 내려앉은 지하 쇠창살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다 찢어진 방충망 틈새로 미약한 백열등 불빛이 새어나왔고 그 좁은 공간에 서성이는 왜소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인 채 뒷좌석에서 내린 그녀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창가로 다가갔죠. 유리창 모서리로 훔쳐본 내부는 두 사람이 눕기에도 벅찬 비좁고 맹기 도는 단칸방이었습니다. 시커먼 습기가 벽지를 갉아먹은 채 너덜거리는 요가 팽개쳐진 방 한가운데 그 조그만 사내 아이가 무릎을 안고 웅크리고 있었어요. 고사리 같은 손에 꽉 쥔 구형 스마트폰 너머로 무언가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맥정 속에는 환하게 웃는 앳된 여인의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엄마, 낮에 나한테 걸려온 거 엄마 맞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꼬마의 속삭임이 찬바람을 타고 명자 씨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순간 컥 하고 숨이 막혀 제 입을 틀어막았고 뜨거운 오열이 터져나왔습니다. 백정숙 얼굴은 다름 아닌 제 딸. 지수가 분명했으니까요. 10년 전 모진말로 연을 끊고 내쫓았던 핏줄. 바로 그 아이의 분신이 저 차디찬 바닥에 보래져 있었던 겁니다. 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도려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죠. 이 냉골에서 죽은 어미의 흔적만 안고 잠드는 어린 것이라니. 하나뿐인 외손자가 이 지옥 같은 빈민굴에서 연명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넋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곁을 지키던 비서가 곧 동이 튼다며 나지막이 일깨워주었죠. 그녀는 말없이 턱을 끄덕이며 힘겹게 차량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시선만큼은 끝내 그 초라한 지하실에서 떼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밤 다시 이리로 와. 쇳소리가 섞인 음성이었으나 그 속엔 바위처럼 단단한 다짐이 서려 있었습니다. 묵직한 세단이 미끄러지듯 거리를 벗어났습니다.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영자 씨는 수만 가지 상념에 사로잡혔습니다. 10년 전 혈육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던 짐승 같은 엄마가 대체 무슨 낯짝으로 저 불쌍한 것 앞에 나설 수 있단 말인가. 허나 한 가지는 분명해졌죠. 내 핏줄을 더 이상 저 구렁텅이에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 피가 맺히도록 두 주먹을 움켜쥐었으나 육신의 고통 따윈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텅 빈 가슴 한복판에서부터 들끓어오르는 지독한 참회가 모든 감각을 마비시켜버린 탓이었습니다. 어느덧 날이 밝아오며 아스름한 아침 햇살이 차 안을 비출 즈음 뺨을 타고 흐르던 마지막 눈물 자국을 말끔히 닦아냈어요. 이내 그녀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한과 절망으로 정철된 나약한 노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내야 할 대상을 찾은 철의 여인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꼬마 이름이 은우라고 했나? 예, 그렇습니다. 이은우. 비서의 대답에 그녀는 그 석자를 입안에서 수십 번 굴리며 새겼어요. 하나뿐인 내 외손자 은우. 짙은 안개를 가르며 내달리는 차 안에서 맹세한 대로 그날부터 그녀의 기나긴 미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재벌 총수의 허물을 벗어던진 채 흔한 수수한 옷차림과 짙은 색안경으로 위정하고서 아이의 주변을 맴돌았죠. 덜컹거리는 중고 승합차 뒷자리에 몸을 숨긴 채 지켜본 손자의 일상은 상상 이상으로 참혹하고 눈물겨웠습니다. 새벽같이 등교해 무상급식으로 허기를 달래고 나면 방과 후엔 어김없이 시끌벅적한 장터바닥을 배회하곤 했으니까요. 무거운 짐짝을 대신 끌어주고 받는 동전 몇 입. 버려진 궁병을 수거해 얻는 1,000원짜리 몇 장. 11살이 감당하기엔 너무 잔혹한 생존의 현장이었죠. 그러던 어느 해질녘 허름한 골목 상해 근처에 정차했을 때였습니다. 자동문 너머로 들어간 아이가 즉석식품 진열대 앞을 떠나지 못한 채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일 싼 라면조차 용기 내어 만지작거리다가도 야속한 금액을 확인하곤 이내 시무룩하게 제자리에 돌려놓기를 반복하더군요. 그 긴 고민 끝에 손에 쥔 건 고작 900원짜리 주먹밥 단 하나. 꼬마는 점원 앞에서 땀에 절어 구겨진 1,000원 지폐 한 장을 조심스레 내밀고 있었습니다. 꼬마가 건넨 몇 푼을 보며 편의점 직원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계산하고 남는 건 전부 폰에 넣어주세요. 겨우 몇백 원으로 충전은 무슨. 배고플 텐데 컵라면이라도 사가려. 하지만 아이는 한사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린 은우의 눈빛이 하도 완강해서 직원은 혀를 끌쭉 차며 결국 영수증을 끊어줘 주었죠. 강 너머로 그 참담한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던 명자는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끼니를 걸으면서도 결코 끊기게 둘 수 없었던 번호의 의미를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끔찍한 사달이 났습니다. 땅거미가 지을 즈음 술 냄새를 풍기는 불청객이 아이의 허름한 방문을 사정없이 걷어찬 겁니다. 아이 앞길을 가로막는 혈육. 기초생활비에 눈이 먼 오촌 당숙 강철구의 소행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입금된 거 다 알아. 빨리 안 내놔. 준비물 사야 한단 말이에요. 제발 가져가지 마세요. 오진 파여름이 어둠을 가르자 명자의 두 주먹에서 피가 맺혔습니다. 당장 뛰쳐나가려던 동피를 그녀가 다급히 제지했죠. 지금은 참아. 저 쓰레기는 내 손으로 직접 치울 테니. 티가 나도록 입술을 깨문 그녀의 뺨 위로 굵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튿날 아이는 시퍼렇게 부은 얼굴로 장터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야책하게 쓰레기통 주변을 서성이며 상품 가치가 없어 버려진 채소 쓰레기들을 뒤적거렸죠. 사장님, 우리 집 토끼 먹이게 이파리 좀 주워가도 될까요? 뻔한 거짓말에 주인 아주머니는 씁쓸하게 허락의 눈짓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짐승이 아닌 불쌍한 꼬마의 끼니가 될 거란 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들키지 않게 아이의 발자취를 밟았죠. 컴컴한 지하 단칸방으로 꼬마가 사라지자 삐죽 열린 방충망 너머로 안쪽을 살폈습니다. 찌그러진 양은 냄비에 맹물을 채우더니 흙 묻은 채소를 대충 헹궈 넣고는 정체불명의 장을 숟가락으로 개어 넣었습니다. 짠내가 진동하는 새우젓갈이었습니다. 아주 소중한 부물이라도 되듯 딱 반 숟가락만 덜어내어 냄비에 털어넣더군요. 우리 엄마가 알려줬어. 불 끄기 직전에 이걸 타야 진짜 감칠맛이 살아난다고. 그 순간 명자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까마득한 옛날
자신의 딸 지수에게만 일러주었던 그 국물 내기 요령이었으니까요. 가문의 며느리들에게도 숨겼던 비전의 한 숟가락. 죽은 딸은 그걸 잊지 않고 제 핏덩이에게 고스란히 남겨두고 떠났던 겁니다. 서늘한 굴목바람을 타고 익숙한 찌개 향기가 좁은 창틀 밖으로 훅 끼쳐왔습니다. 냄새를 맡는 순간 두 눈이 저절로 감겼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확신이었죠. 저에는 하늘이 맺어준 내 손자가 맞았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끄끄대며 오열했어요. 버려진 찌꺼기들로 만든 초라한 음식이었지만 그 속에는 3대째 내려오는 피의 기억이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겁니다. 굶주림 속에서도 어미의 유언 같은 레시피를 지켜내는 그 작고 여린 뒷모습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간신히 몸을 추스른 명자는 소매로 눈가를 닦아내고는 비서에게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그 삼촌이라는 작자 당장 파헤쳐. 아울러 매가 나서기 전까지 저 핏더미를 안심하고 맡길 동네 주민 하나 수배해 오도록. 마침 오선미라는 적당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웃집 여자인데 종종 아이를 불쌍히 여겨 끼니를 나눠준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그자를 내 앞으로 대령해 헬욕을 구출하기 위한 은밀한 밑그림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죠. 깊은 밤 지목된 여자가 불려왔습니다. 음료 배달에 소일거리까지 투잡을 뛰는 그녀는 다소 푼수 같아 보였으나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가진 자였어요. 명자가 묵직한 5만원권 돈뭉치를 탁자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저의 맵기 든든하게 먹이게 최고급으로만. 단 내 존재는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거네. 돈다발에 경악하던 그녀의 입가에 곧장 넉살 좋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회장님, 이 액수면 제 목숨표라도 끊어드릴게요. 그제야 명자의 굳은 얼굴에 옅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찾아온 평온이었고 이제 남은 건 그 악질 친척을 치우는 일뿐이었죠. 행동대장 동필이 즉각 투입되었습니다. 인적이 끊긴 후미진 담벼락에 철구의 뒷덜미를 지식이며 꽂아버렸습니다. 맑고 오래 절어 살던 남자는 사색이 되어 눈동자를 떨었습니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아무 말 없이 돈이 꽉 찬 누런 봉투를 사내의 품에 강제로 쑤셔 넣었습니다. 밀림빛 청산하고 다신 꼬마 반경 10km 내에 얼쩡거리지 마.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다음번엔 목숨을 걷어가겠다. 지폐를 확인한 사내는 땅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굽신거렸어요. 허나 비굴한 뒷모습 너머로 또다시 교활한 꼼수를 부리려는 안광이 스쳤습니다. 저 돈을 미천 삼아 또 무슨 수작을 부릴지 뻔히 보였기에 어둠 속에선 동필은 싸늘하게 읊조렸습니다. 제명에 살긴 그런 놈이군. 한편 거액을 받은 옆집 여자는 신바람이 났습니다. 넘치는 자금력으로 장바구니를 꽉꽉 채워 매일같이 기상천외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아이 밥상을 차렸죠. 꼬맹아, 우리 시댁 제사 지내고 남은 건데 놔두면 썩으니 얼른 치워라. 아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눈을 끔벅였습니다. 아줌마네 할머니는 365일 내내 제삿날인가 봐. 돌아가신 우리 시어머니께서 워낙 미식가셨거든. 그래서 제사를 유독 자주 모셔. 핑계치고는 엄성했지만 굶주린 꼬마는 의심할 기력이 없었죠. 선미가 걷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에 아이의 두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소녀는 크게 한입 물더니 이내 턱을 멈칫하며 의아한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거 천년가 간장 맛이랑 똑같은데. 그 말에 선미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회장님이 몰래 챙겨주신 비법장으로 만든 요리였으니까요. 고작 11살 꼬마가 혀끝만으로 그 귀한 장맛을 알아채다니 믿기지 않았죠. 글쎄, 아줌마는 통 모르겠는걸. 아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묵묵히 숟가락질을 이어갔습니다. 허겁지겁 그릇을 비우는 소년을 보며 그녀는 몰래 폰을 쥐고 회장님께 짧은 듯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아주 잘 먹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미각이 예사롭지 않네. 뒷좌석에서 화면을 확인한 노 사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틀림없는 내 혈육이라는 확신이 가슴 깊은 곳에서 다시금 차올랐거든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소년의 낡은 대문 앞에는 번듯한 새 신발 한 켤레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매번 쇼윈도 밖에서 하염없이 쳐다보던 바로 그 값비싼 메이커였죠. 상자를 집어든 아이는 어리둥절해하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이게 대체 어디서 났지?
산타 할아버지가 다녀가셨나? 그 말에 옆집 아줌마가 천연덕스럽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요새는 산타도 부지런한가 보지. 어쨌든 네 몫이니 얼른 신어보렴. 소녀는 미심쩍은 눈초리로 그녀를 빤히 보면서도 조심스레 새 신발에 발에 밀어 넣었습니다. 맞춘 듯이 완벽했습니다. 아이의 입가에 핀 한바구음에 멀찌감치 차 안에서 지켜보던 할머니의 눈가도 촉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따스한 찰나는 그리 길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탐욕스러운 박상무가 마침내 이빨을 드러냈거든요. 회장님의 수상한 행보를 짐작한 그는 자신의 수하를 은밀히 파견했습니다. 그림자처럼 미행을 거듭하던 사냥개는 결국 소년이 사는 허름한 달동네까지 꼬리를 밟고야 말았죠. 으슥한 골목을 기웃거리던 낯선 남자의 길을 가로막은 건 선미였습니다. 아저씨, 번듯하게 입고 남의 동네에서 뭐하는 수작이야? 노상방뇨라도 하시게? 남자는 흠칫하며 꽁무니를 뺐지만 이미 목표물에 위치는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깊은 밤, 상무는 회장실을 몰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굳게 닫힌 철제 금고 대신 구미진 서랍장 구석에서 머리카락 몇 가닥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찾아내고야 맙니다. 겉면에는 선명한 글씨로 DNA 분석 의뢰건이라 찍혀 있었죠. 순간 그의 눈빛이 독사처럼 번뜩였습니다. 설마. 직감에 휩싸인 그는 당장 수화를 시켜 연구소 내부자를 돈으로 매수해버렸습니다. 며칠 뒤 충격적인 진실이 담긴 결과표는 할머니보다 상무의 소나귀에 먼저 떨어졌습니다. 혈연관계 일치율 99.99%. 종이를 쥔 그의 안면이 흉측하게 구겨졌습니다. 로망이 났고 내일 모레 학원 할 판에 웬 핏줄 타령이야. 그룹 전체를 고아원에 넘길 셈인가? 그는 종이 뭉치를 지디기며 살기를 뿜어냈습니다. 늙은 회장에게 직계 혈육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가 평생을 바쳐 짠 그룹 장악 시나리오가 잿더미로 변한다는 뜻이었으니까. 같은 시각 소녀는 세상을 떠난 엄마의 액정 깨진 옛날 폰을 만지작거리며 갤러리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빛바랜 추억 사이로 유독 낯선 화상 하나가 시선을 사로잡았죠. 앗된 모습의 어머니 곁에 서서 희미하게 미소 짓는 어느 중년 여인의 모습. 희끗희끗한 새치가 내려앉은 머리와 달리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매서운 눈동자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는 홀린 듯 화면 속 얼굴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낯이 익은 얼굴인데? 장터에서 우연히 마주친 찰나의 기억이 스쳐갔지만 선명하진 않았습니다. 바로 그 무렵 노 사장은 법무팀을 호출해 상속 서류를 고치고 있었죠. 이 부분 당장 고치게. 내 모든 지분을 유일한 혈육인 이은우에게 넘긴다고. 대리인은 등줄기에 식은땀을 흘리며 입을 뗐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성급히 진행하시면 임원진 측에서 거세게 반발할 겁니다. 내 평생 피땀으로 일군 내 돈이야. 뉘앙스 하나 남기지 말고 적어. 노파의 호통이 방안을 울렸지만 이 은밀한 지시는 고스란히 밖으로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창호 측에서 집무실 착장 틈새에 아주 작은 소형 마이크를 미리 박아둔 터였죠. 이어폰 너머의 대화를 엿듣던 남자의 안색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시간이 없다. 송두리째 날리기 전에 싹을 잘라보려 해. 핏빛 배신이 서서히 막을 올리던 그때 철구는 동필에게 뜯어낸 목돈을 단 며칠 만에 허공에 날려버린 참이었습니다. 하우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유흥가를 쏘다니더니 기어코 주머니에 먼지만 남은 거죠. 검은 양곡들에게 멱살이 잡힌 그는 결국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무서운 유식군들에게 불쌍한 꼬마의 거처를 불어버린 겁니다. 수업을 마치고 콧노래를 부르며 돌아온 아이를 맞이한 건 굳게 닫힌 대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붉은색 강제집행 경고장이었습니다. 그 기분 나쁜 종이 옆에는 삐뚤빼뚤한 메모장 하나가 꽂혀 있었죠. 사전까지 이자 30만 원 안 갚으면 네 어미 뼈가루부터 변기에 버려주마. 종이를 쥔 앙상한 두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아이의 단칸방 구석에는 조촐하게 차려둔 어머니의 납굴단지가 놓여 있었거든요. 세상에 단 하나 남은 엄마의 체온이자 온기였습니다. 협박 편지를 꽉 쥔 채 꼬마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얼어붙었습니다. 왈칵 쏟아지르는 눈물을 입술을 지지기며 억눌렀습니다. 여기서 목 놓아 운다고 하늘에서 지폐가 떨어지는 기적은 없다는 걸 너무 일찍 깨달아 버렸으니까. 해지의 무렵 불길한 징조처럼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계절에 맞지 않게 폭우가 쏟아지던 찰나. 어린 소년 하나가 인파 속을 헤치며 장터로 내달렸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낡고 거대한 수레끌기를 스스로 떠안은 채 말입니다. 산더미 같은 화물을 싣고 가파른 비탈길을 수차례 오가면 단돈 10,000원을 줄 수 있었기에 어른들의 만류조차 들리지 않았죠. 상인들이 혀를 차며 말렸건만 소녀는 그저 고집스럽게 주멀거렸습니다. 제발 딱 한 번. 이번 한 번만 더 끌게 해주세요. 수십 킬로그램의 곡물 푸대를 실은 수레가 좁디좁은 오르막을 오르기 시작했고 흠뻑 젖은 자갈길은 아슬아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낡은 운동화 밑창이 속절없이 미끄러지는 와중에도 피가 통하지 않을 만큼 쇠 소손잡이를 움켜쥔 소년이 비탈의 절반을 넘긴 순간 기억 후 발목이 꺾이며 중심을 잃었고 그 거대한 철제 수레가 가속도를 내며 소년의 작은 몸을 향해 곤두박질 쳤습니다. 무자비한 하중이 그대로 어린아이를 짓눌렀고 찢어질 듯한 단발마의 절규가 어두컴컴한 빈민가 골목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죠. 빗속을 뚫고 달려온 동네 주민들이 허겁지겁 곡물 가만히를 걷어내며 119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같은 시각 거대 기업의 수장인 영자는 일생일대의 사투를 벌이는 중이었습니다. 가업을 집어삼키려는 배신자의 음모를 막아야 했으니까요. 경제 불황을 핑계로 기업을 처분해버리자는 조카의 매끄러운 혀놀림에 회의실 안은 차가운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선대들의 피땀을 팔아넘길 순 없다. 당장 이 서류를 찢어버리라며 일갈하던 찰나 숨막히는 침묵을 깨고 날카로운 진동이 울렸고 수화기 넘어 신복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핏줄이 쓰러졌다는 비보였죠. 사경은 헤매며 응급센터로 실려갔다는 말에 철의 여인 같던 노파의 안색이 잿빛으로 변하며 용수철처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수십 명의 중역들이 당황해 웅성거렸지만 둔탁한 마찰음을 내며 쓰러진 의자를 뒤로 한 채 그녀는 홀린 듯 문 밖으로 내달렸습니다. 그 순간 맹수처럼 기회를 엿보던 사내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지며 수아에게 은밀한 신호를 보냈죠. 평생 다진 품위마저 내팽개친 노파에게 승강기를 기다릴 단 몇 초의 인내심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요구의 몸으로 위태롭게 계단 손잡이에 매달려 구르듯 아래로 향했습니다. 찢어질 듯한 관절의 고통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오직 피투성이가 된 어린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강박뿐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주차장에는 충직한 그림자가 엔진을 켜둔 채 대기하고 있었고요. 뒷주차 성문이 닫히기도 전에 짐승처럼 울부짖는 노파의 재촉에 운전대는 어떠한 질문도 없이 가속 페달을 지디기듯 밟았습니다. 미친 듯이 쏟아지는 폭우를 뚫고 응급센터에 들이닥쳤으나 가여운 핏줄은 이미 차디찬 수술대 위로 옮겨진 직후였습니다. 참담하게 부서진 다리뼈, 흰 가운을 입은 전문의가 굳은 표정으로 다가와 끔찍한 검사 결과를 읊기 시작했죠. 가족분이신가요? 좌측 정강이뼈가 산산조각이 났고 지금 당장 뼈를 맞추는 대공사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내가 가진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명의들을 당장 호출해. 노파의 피 맺힌 목소리가 병동을 진동시켰습니다. 주변 의료진들이 기가 질려 굳어버린 사이 잔인하리 많지 선명한 수술 중 알림등이 불을 밝혔습니다.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그녀는 낡은 기도알이 부서져라 손에 움켜쥐고는 끊임없이 하늘을 향해 자비를 구했습니다. 신이시여, 부디 저 가여운 생명을 살려주소서. 영겁처럼 느껴지던 120분의 피말리는 시간이 흘렀을까요?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열리며 기적 같은 한마디가 들려왔습니다. 뼈는 무사히 붙었고 의식을 찾는 대로 얼굴을 보실 수 있다고. 그제야 극도의 긴장이 풀리며 핏기가 가신 노파의 몸뚱이가 맥없이 허물어지듯 바닥으로 쏟아지려 했습니다. 충직한 비서의 부축으로 겨우 숨을 고르고 있을 때 마침내 소년이 희미하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고 노파는 숨죽인 채 그 곁을 지키고 있었죠. 초점 없는 동공으로 낯선 천장을 응시하던 소년의 시선이 침대 구석에서 떨고 있는 백발의 여인에게 가닿았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이어야 했지만 낡은 사진첩이나 빛바랜 기억 속 어딘가에서 본 듯한
기묘한 기시감이 소년을 덮쳤습니다. 대체 누구신데 저를 보고 우시나요? 그 순진무구한 물음에 너를 평생 찾아 헤맨 진짜 혈육이란다. 라고 수백 번 삼킨 말을 내뱉으려 했지만 지독한 죄책감과 슬픔이 목구멍을 틀어막아 단 하나의 낱말조차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죠. 운명의 장난일까요? 정막을 깨고 문짝이 부서질 듯 열리며 눈이 멀어버릴 듯한 불빛과 함께 승냥이 때 같은 언론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먹잇감을 문 배신자가 맨 앞에 서서 아기에 찬 조소를 날렸습니다. 숨겨둔 피추를 위해 막대한 공금을 빼돌렸다는 흉문이 사실입니까? 거대 재벌가의 사생활하니 해명해 보십시오. 수십 개의 녹음기가 날카로운 흉기처럼 모여들어 광기 어린 소음이 병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갓 수술을 마친 가여운 손에는 쏟아지는 불빛과 광기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이불자락 속으로 웅크려들 수밖에 없었죠. 당장 이 짐승 같은 놈들을 치우지 못할까. 분노로 이성을 잃은 늙은 수장이 온몸을 던져 위태로운 핏줄을 끌어안았습니다. 새하얀 천으로 덜덜 떠는 아이를 철저히 숨기며 피를 토하듯 악을 썼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핏덩이에게서 당장 그 등먼 빛을 치워 허나 조카는 뱀처럼 서늘하게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영원히 묻고 싶으셨다면 그토록 티를 내선 안 되셨죠. 목숨 같던 해살해버리고 뛰쳐나가는 미친 짓을 벌이셨는데 어느 사냥개가 이 냄새를 놓치겠습니까? 분노로 타오르는 노파의 시선이 살갗을 찢을 듯 날아들었으나 사내는 주주의 권리를 운운하며 뻔뻔한 위선을 떨었습니다. 악마 같은 비웃음이 평생을 버텨온 그녀의 심장을 잔인하게 난도질했고 뒤늦게 몰려온 경호원들이 난장판을 수습했지만 파멸의 주사위는 이미 던져진 후였습니다. 스마트폰 렌즈에 담긴 흐릿한 파편들은 순식간에 온라인을 집어삼켰습니다. 어둠이 깔린 늦은 시각. 화면 위로 섬뜩한 붉은 자막이 흘렀죠. 칼의 여인 김 회장의 은밀한 핏줄. 그리고 그 뒤에 얽힌 천문학적 자금의 실체. 얼음장 같은 지는 자의 멘트와 함께 하얀 병동 한가운데서 포착된 노예한 경영자의 초라한 뒷모습이 전파를 탔습니다. 핏덩이를 품에 안고 절규하는 찰나의 컷 한 장에 기업 가치는 바닥을 쳤고 투자자들의 분노 섞인 수화기 음이 쉴 새 없이 울렸죠. 창틀 너머로 속절없이 흐르는 빗방울만 응시하던 그녀 곁엔 독한 약기운에 취해 간신히 눈을 붙인 어린 생명이 있었습니다. 퉁퉁 부어오른 뺨위로 허옇게 말라붙은 슬픔의 흔적. 늙은 여인은 차마 소리도 내지 못한 채 핏줄의 작은 옹기를 쥐어보았습니다. 티 없이 맑아야 할 11살의 손끝은 모진 풍파를 견딘 듯 굳은 살과 생채기로 가득해 가슴을 저미게 했죠. 내가 널 이리 만들었구나. 메마른 줄 알았던 그녀의 주름진 뺨 위로 뜨거운 참외의 방울들이 쏟아졌습니다. 너무 늦게 찾아와 뼈저리게 후회한다는 쉰 목소리만이 추적이는 빗소리와 뒤엉켜 적막한 공간을 맴돌고 있었어요. 보도 직후 날이 밝자마자 입구는 취재진의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그룹 본사로부터는 대책을 묻는 연락이 빗발치듯 쏟아졌습니다.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무참히 끊어버린 노인과 달리 손에는 미동조차 없이 허공의 잿빛 천장만 멍하니 응시할 뿐이었죠. 폭풍 같던 지난밤의 소돔이 환상인지 현실인지 아득했습니다. 터지는 삼광, 귀를 찌르는 비명, 그리고 처음 느껴본 핏줄의 낯선 체온까지. 무거운 침묵을 깨고 그녀가 애써 다정한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속이 많이 비었을 텐들 따뜻한 미음이라도 써오겠다고요. 돌아오는 건 창문 쪽으로 싸늘하게 돌린 시선뿐.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을 간신히 삼킨 채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을 뗐습니다. 아이를 먹일 생각에 모락모락 김이 나는 그릇을 품에 안고 서둘러 발길을 돌리던 찰나였죠. 하이에나처럼 빈틈만 엿보던 박 임원이 움직인 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인이 자리를 비우기 무섭게 병동 안으로 은밀히 숨어들었죠. 낯선 불청객의 등장에 소녀는 짐승처럼 움츠러들며 호디부를 꽉 쥐었습니다. 당장 누구냐고 묻는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어요. 소름 끼치도록 다정한 얼굴을 꾸며낸 그 사내는 침상 곁으로 바짝 다가앉으며 자신이 그 잘난 그룹의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꼭 전해야 할 기막힌 진실이 있다는 말에 소년의 눈동자엔 날선 두려움과 의구심이 깊게 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속셈이냐고 묻자 그는 품 안의 누런 봉투 속에서
낡은 문서를 서서히 빼내들었죠.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바랜 엽서 다발이었습니다. 널 낳아주니가 직접 남긴 유언 같은 건데 한번 확인해 보겠냐고 속삭였어요. 순간 아이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고 파르르 떨리는 두 손바닥 위로 무거운 진실의 조각이 얹혀졌습니다. 활자들은 이렇게 소리치고 있었죠. 피부치에게 처참히 버려진 고통. 사겸을 헤매며 울부짖어도 응답 없던 매정함. 죽는 날까지 그 저주받을 어미를 지무하겠다는 혈서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순식간에 핏기가 싹 가신 소년이 이 잔인한 기록의 주인을 묻자 강교한 사내는 묵묵히 긍정의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구원자 행세를 하는 저 노파의 실체가 궁금하냐며 그가 바로 네 어미를 시궁창으로 밀어넣은 장본인이라는 독서를 내뱉기 시작했어요. 숨이 넘어가며 살려달라 매달릴 때도 철저히 외면했으니 결국 살인마나 다름없는 추악한 위선자라고 덧붙였죠. 감당 못할 진실에 소년의 전신이 사시나무처럼 요동쳤고 이성은 마비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절규에 악마의 속삭임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10년이라는 억겁의 세월 동안 널 철저히 쓰레기 취급해놓고 인제 와서 가증스러운 천사 코스프레를 하는 거란다. 굳어버린 작은 어깨를 쓰다듬으며 그 사내는 유유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짜 적이 누구인지 똑똑히 판단하라는 싸늘한 여운만 남긴 채요. 검은 그림자가 걷히고 곧바로 헐떡이며 달려온 여인의 손엔 아이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구려온 식사가 들려 있었습니다. 식기 전에 입이라도 대보라며 애처롭게 그릇을 건넸지만 경상을 채우는 공기는 이미 얼음장처럼 식어버린 뒤였죠. 산산조각이 나버린 영혼에서 뿜어져 나오는 섬뜩한 적에 아이의 입술 사이로 살인자라는 비수가 날아와 꽂혔습니다. 허공에 멈춰버린 늙은 손, 귀를 의심하는 찰나 피를 토하는 듯한 절망 섞인 증거들이 아이의 입을 통해 여과 없이 쏟아졌어요. 무덤까지 안고 갈 끔찍한 저주가 담긴 유서를 읽었다는 말에 천하를 호령하던 여장부의 낯빛은 백지장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변명조차 삼켜버린 파란 입술 사이로 침묵만 흘렀습니다. 10년 전 그 지독했던 오만의 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까? 어리석은 아집으로 수화기를 내려놓았던 그 순간 내일 다시 연락하겠다던 오만한 착각이 피부치를 영원한 사지로 내몰았던 겁니다. 오해라고 제발 내 찢어지는 심정을 한 번만 들어달라며 애타게 매달려 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필요 없다는 날선 고함과 함께 거칠게 내쳐진 뚝배기는 허공을 갈랐고 펄펄 끓는 내용물이 고스란히 그녀의 가슴팍을 덮쳤습니다. 원수의 적선 따윈 역겨울 뿐이라며 소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끔찍한 원망의 굴레를 그녀의 목에 씌워버렸죠. 피부가 짓무르는 고통 따윈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제 혈육의 입에서 터져나온 맹독 같은 저주만이 심장을 난도질하고 있었거든요. 짐승 같은 울부짖음으로 제발 눈앞에서 사라져달라 발악하며 아이는 솜이 미불 속에 스스로를 파묻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절하게 끊어질 듯 들썩이는 그 작은 등어리를 보며 죄인은 차마 다가가지 못한 채 참담한 걸음을 뒤로 물려야만 했죠. 차가운 복도로 밀려난 심간 버티던 다리의 감각이 끊어지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철의 여인은 바닥으로 비참하게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지은 업부라며 가슴을 치는 비통한 통곡 소리. 비서가 혼비백산하여 달려왔으나 부서진 영혼은 좀처럼 다시 일어서지 못했어요. 며칠의 시간이 흐른 뒤 부러진 몸을 지팡이에 의지한 손에는 끝내 누구의 손도 잡지 않은 채 서늘한 잿빛 지하방을 향해 절뚝거리며 걸어갔습니다. 노파가 황급히 걸음을 옮겼으나 소년의 방은 이미 차갑게 걸어 잠긴 뒤였습니다. 그녀는 인기척 없는 방문 어귀에 낡고 아담한 단지 하나를 가만히 두었죠. 100년의 세월을 품고 전해진 뼈대 깊은 종가의 유산이었습니다. 나가 우리 일가에서 목숨처럼 지켜온 거란다. 네 어미를 길러낸 숨결이기도 해. 이젠 미목시야. 방 안은 기귀할 만치 정막만 감돌았습니다. 한참을 우두커니 머물던 늙은 어미가 무거운 발을 때려는 찰나 마침내 굳은 문고리가 돌아갔습니다.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나타난 핏줄의 몰골은 참혹했어요. 두 눈은 붉게 짓물렀고
뺨에는 슬픔이 덕지덕지 엉겨붙어 있었죠. 아이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단지를 움켜쥐더니 짐승처럼 허공에 치켜들고는 매몰차게 패대기 쳤습니다. 파열음과 함께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칠흑 같은 액체가 메마른 땅바닥을 검게 물들였습니다. 짙은 선혈처럼 번져가는 흔적 위로 이런 쓰레기도 당신이란 사람도 역겹다며 독설이 쏟아졌어요. 소녀는 짐승처럼 꺽꺽대며 다시금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육중한 파차름이 귓전을 때렸고 노파는 형체도 없이 바스러진 파편만 망연자실 응시했죠. 이내 떨리는 무릎을 굽혀 자네를 쓸어모으다. 서슬퍼런 사금파리에 여린 살결이 깊게 찢기고 말았습니다. 붉은 핏물이 검은 유산과 엉겨붙던 순간 멀리서 사색이 된 지인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왔어요. 노파의 찢긴 살탐으로 선열이 낭자한 꼴을 마주하고는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었죠. 이게 무슨 끔찍한 짓이냐며 그녀는 황급히 천조각을 꺼내 피투성이가 된 상처를 부여잡았습니다. 정작 당사자는 고통조차 잊은 듯 검게 얼룩진 턱이 자네에만 초점 잃은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100년. 그 긴 세월을 버티온 목숨인데 찢어지는 듯한 쇳소리가 노파의 입술을 비집고 새어나왔습니다. 지인은 원망스러운 눈길로 굳게 닫힌 방문을 노려보며 핏대세워 고함을 내질렀어요. 당장 나오지 못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면 벼락을 맞을 거라는 악에 바친 저주에도 방 안은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허나 불 꺼진 유리창 너머로 흔들리는 실루엣은 방 안의 아이 역시 처절하게 무너져 내렸음을 짐작케 했죠. 노파는 지인의 어깨에 위태롭게 기대어 붉게 물든 상처를 움켜쥔 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좌석에 몸을 뉘인 찰나 그녀를 짓누르던 긴장감이 끊어지며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수행원은 사색이 되어 응급실로 차를 몰았고 극도의 탈진과 심인성 쇼크라는 진단과 함께 당분간 병상에 머물라는 처분이 떨어졌죠. 반면 이 비보를 전해들은 배신자의 입술에는 기괴한 환희가 스쳤습니다. 사냥할 때를 직감한 그는 즉각 밀실 회동을 소집했어요. 테이블에 오른 목적은 오직 하나, 늙은 호랑이의 목줄을 끊고 가문의 터전을 송두리째 팔아넘기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쓰러진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참극이었죠. 상석을 꿰찬 배신자는 여유롭게 문서를 훑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고 결정권자는 지금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처지입니다. 조직의 생존을 명목으로 임시 권력을 주겠다는 선언에 좌중은 혼란스러운 파공음으로 뒤덮였어요. 누군가는 야욕에 동조했고 누군가는 경멸을 내비치는 가운데 기업 처분 계획까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꽤 구미가 당기는 액수가 들어왔다는 그의 뱀 같은 미소가 회의실을 섬뜩하게 맴돌았죠. 같은 시각 죽어간다던 노파는 놀랍게도 본가 침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지를 끌고 기어코 돌아온 탓죠. 그러나 그녀의 보금자리를 장악한 건 정체불명의 사내들이었습니다. 어르신, 쉬셔야 할 때입니다. 밖으로 나가실 수 없다는 싸늘한 통보에 노파의 동공이 흔들렸어요. 니놈들 정체가 뭐야? 내 사람들은 다 어쩌고? 새 주인의 명령으로 인력이 물갈이 되었다는 말에 노파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짓씹었습니다. 등잔 밑에서 벌어진 반역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침실의 창틀에는 이미 도망칠 수 없게 굵직한 쇠못이 박혀 있었죠. 외부와 연결될 통신선은 모조리 잘려나갔고 개인 연락망조차 빼앗긴 완벽한 고립이었습니다. 막힌 유리를 미친 듯이 쳐댔지만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짐승처럼 가둬놓다니. 피토하듯 절규해도 돌아오는 건 정락뿐이었어요. 한평생 누구의 발밑에도 엎드려 본 적 없던 철의 여인이 끝내 푹 꺼진 매트리스 위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일군 자신의 성체가 끔찍한 감옥으로 변해버린 비통한 현실이었죠. 그 무렵 버려진 신복은 외부 벽을 타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감시망이 헐거워진 틈을 파고들려다 그만 꼬리를 잡히고 말았죠. 거구의 장종셋이 득달같이 달려들었고 필사적으로 주먹을 휘둘렀으나 중과부적이었습니다. 강력한 고압 전류가 몸을 관통하며 시야가 전멸했습니다. 아저씨,
눈 좀 떠봐요. 흐릿한 시야 너머로 뜻밖의 실루엣이 잡혔어요. 사라진 줄 알았던 그 지인이었습니다. 그녀가 흙바닥에 나뒹구는 남자를 안간힘을 쓰며 일으켜 세웠죠. 당신이 왜 이곳에? 어르신과 통행이 끊겨 불길한 예감에 뒤쫓아왔다는 그녀의 얼굴은 참혹한 진실 앞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남자는 무건의 긍정과 함께 핏발선 눈으로 비틀거리며 다시금 몸을 고추세웠습니다. 뼈마디가 부서질 듯 아파왔으나 주저앉을 틈이 없었죠. 그 핏줄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늙은 수잠을 수렁에서 건져낼 유일한 열쇠니까요. 같은 시각 어두컴컴한 지하 단칸방. 소녀는 빛을 차단한 채 두꺼운 이불 속으로 숨어들고 있었죠. 걷기조차 끊은 지 벌써 수일째. 그의 곁을 지키던 지팡이마저 먼지 구석에 나뒹굴고 있더군요. 망가진 장독과 엎질러진 음식 앞. 절망하던 노파의 주름진 얼굴이 지독한 환영처럼 맴돌아 밤마다 뒤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선택이 맞아. 우릴 외면했던 모진 인간이잖아. 애써 정당화하며 고개를 저어도 심장 밑바닥이 찢어지듯 치려오는 건 막을 길이 없었죠. 정적을 깨고 울린 짧은 진동. 통신요금 미납 안내문이 뜨자 소녀는 스프린처럼 몸을 일으켰습니다.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낡은 단말기에 전원선이 뽑혀있던 탓에 마지막 남은 숨통마저 끊어지기 직전이었던 겁니다. 이대로 영영 꺼질까 두려워. 그는 미친 듯이 액정을 두드렸습니다. 단 한 장 남은 혈육의 얼굴이라도 간직하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두운 빛을 뿜는 화면엔 익숙한 미소 대신 낯선 수신 알림창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죠. 도무지 믿기지 않는 광경. 콧물 터지듯 쏟아진 수십 통의 활자들 앞에서 그는 홀린 듯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발신인은 오직 한 사람뿐. 조심스레 누른 첫 화면에는 네가 찾던 그 김치 오늘 맛있게 버무려뒀단다 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숟갈 들어오렴. 이어진 글귀엔 이 어미가 죽을 죄를 지었어. 그날 수화기를 들었어야 했는데 제발 환영으로라도 스쳐다오 라며 울부짖고 있었죠. 다음 메시지 역시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가엾은 내 핏줄 애타게 그립다. 용서해라. 소년의 얇은 어깨가 요동쳤습니다. 스크롤을 내려도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1년, 2년, 3년 전의 흔적들까지. 장장 10년이라는 억겁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있던 겁니다. 자식의 부고조차 전해 듣지 못한 노모는 허공의 메아리인 줄도 모른 채 평생 끊임없이 편지를 띄웠던 거죠. 방전됐던 기계가 켜지며 그 오랜 한이 일제히 밀려든 셈이었습니다. 감았던 둑이 무너지듯 소녀는 액정을 부여잡고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그 사람도 결국 혼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구나. 바로 그 찰나 누군가 유리창을 다급하게 쳐대기 시작했죠. 소스라치게 놀라 바라본 곳엔 핏떡이 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제발 잠금장치 좀 풀어주십시오. 굳게 닫힌 빗장이 풀리자마자 사내는 바닥으로 꼬꾸라졌고 낯익은 여인 역시 가쁜 숨을 몰아쉬며 뛰어들었습니다. 대체 누구한테 이렇게 당하신 거예요? 제 상처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수장님 목숨이 경각에 달했습니다. 사내가 참담한 진실을 토해냈죠. 그 간악한 임원이 어르신을 별채에 유폐시키고 가업을 통째로 넘기려 한단 말씀이세요? 지금 언론도 다 뒤집혔단다. 노인네가 노망이 나서 실성을 했다는 등 온갖 헛소문이 바다에. 여인이 들이민 화면 속 세상은 이미 난장판이었습니다. 대문짝만한 헤드라인들이 번쩍거렸죠. 전통명가 수장, 심각한 인지장애로 경영권 박탈위기, 존재불면의 핏줄에 대한 망상증, 구속치료, 시급. 그 악의적인 활자들을 훑어내리며 소년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전부 조작된 수작이에요. 그분의 정신은 그 누구보다 또렷하니까요. 우린들 모르겠니? 하지만 빼도 박도 못하게 묶여 계신데 당장 누가 그걸 입증하겠어. 소년의 깊고 고요한 시선이 바닥에 나뒹구는 옹기 파편들에 가닿았습니다. 여인이 참아 버리지 못해 모아둔 조각들. 그 위엔 짙은 갈색의 전통장이 핏자국처럼 말라붙어 있었죠. 평생을 바쳐 수호하려 했던 100년의 비법. 그 숭고한 유산을 부숴버린 건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을 깨고 그는 지팡이의 의지에 몸을 세웠습니다. 유일한 혈육이 남긴 낡은 일기장과
빛바랜 흔적들을 차례로 응시했죠. 제가 나서겠습니다. 비장한 그 한마디에 두 사람의 시선이 소년에게로 쏠렸습니다. 그 덫에서 빼내야만 해요. 거짓 소문이라는 건 제 손으로 밝혀낼 테니까요. 무슨 수로 말입니까? 불안한 물음에 소년은 어머니의 비법서를 지켜들었죠. 이 기록으로 승부를 볼 겁니다. 세대를 거쳐 제 혀끝에 닿은 이 미각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 결연한 선언에 산에 흐려졌던 동공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여인 역시 통쾌하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어요. 맞아. 창밖 끈임이 검붉은 노을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그들의 거대한 왕국은 통째로 남의 손에 넘어갈 터였죠. 1분 1초가 급합니다. 당장 출발하죠. 소년이 앞장서서 거칠게 낡은 문짝을 열어젖혔습니다. 한쪽 다리에 체중을 기댄 위태로운 실루엣이었으나 시면을 꿰뚫는 눈동자만큼은 강철 같았어요. 칸에도 다급히 고물 차량의 키를 움켜쥐었죠. 제 낡은 차라도 타십시오. 그러자 여인이 쏜살같이 핸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 구역, 골목길을 꿰뚫고 있는 내 실력을 보여주지. 요란한 엔진음과 함께 고물차가 튀어나갔고 소녀는 뒷자리에서 비법서를 품에 안은 채 숨을 골랐습니다. 어머니, 부디 지켜봐 주세요. 이제 그분을 살리러 갑니다. 쏜살같이 뒤로 밀려나는 가로등 불빛을 보며 그는 굳은 맹세를 다졌습니다. 매캐한 배기음을 내뿜으며 그룹 심장부에 당도했을 무렵 세상은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에 잡아먹힌 뒤였죠. 하나 거대한 마철로 꼭대기층만은 대낮처럼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운명을 가를 그 지독한 회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불길한 신호였어요. 출입구는 이미 그쪽 사람들로 쫙 깔렸을 겁니다. 박이사의 수족들이니까요. 사방을 살피던 사내가 낮게 속삭이자 손에는 불안한 낯빛으로 진입로를 물었고 사내의 손끝은 어두컴컴한 뒤쪽을 향했습니다. 지하 환풍로를 타야 합니다. 그 길이 배식구와 바로 맞닿아 있거든요. 그 순간 소매를 걷어올린 여자가 비장하게 나섰습니다. 내가 시선을 끌 테니 앞쪽은 걱정 마. 그 사이에 무조건 진입해. 소년이 무슨 수로 시간을 벌 거냐며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죠. 여자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에게 강림한 신령을 믿으라더니 낡은 보따리에서 꽹과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출처조차 기묘한 그 쇳덩이를 쥔 채 그녀는 거침없는 발걸음으로 환한 입구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앞쪽이 시끄러운 파열음으로 뒤덮였습니다. 부정한 것들은 썩 물러가라. 이곳에 지독한 애군이 씌었구나. 요란한 타악기 굉음미로 여자의 서늘한 호통이 찢어질 때 퍼졌죠. 기괴한 굿판에 놀란 보안 요원들은 순식간에 앞쪽으로 와해되어 몰려갔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는 속도를 낼 수 없는 소년을 사내가 덥석 둘러엎었습니다. 칠흑 같은 그림자를 가리고 환풍구로 몸을 숨긴 두 사람은 숨막히는 비좁은 관을 뱀처럼 기어갔습니다. 퀴퀴한 곰팡내와 정체 모를 생물들의 바스락거림이 공포를 불렀지만 소년은 입술을 깨물며 필사적으로 전진했어요. 기나긴 어둠의 끝자락에서 마침내 희미한 한 줄기 광망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배식장 위쪽이었고 사내가 무거운 철망을 뜯어내듯 열어젖히며 바닥으로 훌쩍 뛰어내렸습니다. 이어 소년을 조심스레 받아내렸을 때 늦은 시각이라 인적이 완전히 끊긴 텅 빈 주방이 그들을 맞이했죠. 도대체 어떤 음식을 하실 작정입니까? 소년은 대답 대신 품속에서 낡고 바랜 요리 비법서를 조심스레 펼쳐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채취가 남은 촘촘한 필적, 대대로 이어져온 가문의 비밀이 담긴 그 한 그릇을 완성해 수뇌부들의 회의실로 들이닥칠 계획이었죠. 묵묵히 상황을 납득한 사내가 비장한 목소리로 준비물을 물었습니다. 곡기와 산채들, 그리고 붉은 장과 고소한 기름이 전부예요. 소년이 거대한 저장고의 문을 열어젖히자 기적처럼 온기를 머금은 쌀과 식재료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작은 체구의 아이는 결연히 조리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11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식칼을 쥐어든 손끝에는 깊은 내공이 묻어났습니다. 잃어버린 어머니의 손길을 복원하듯 푸른 채소를 익히고 뿌리를 버무리며 모든 과정에 애끓는 진심을 담아냈죠. 하지만 찰나의 순간 공간의 모든 빛이 소멸하며 사내의 당혹스러운 외침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연료마저 차단된 점화구를 아무리 비틀어 보아도
푸른 불꽃은 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건 뮤실에서 감시 카메라로 기척을 짚어낸 배신자의 섬뜩한 통제였던 것입니다. 조리정의 모든 동력을 즉각 끊어버리라는 무전이 스쳐간 직후 아이는 먹먹한 어둠의 무게에 짓눌려 얼어붙고 말았죠. 모든 희망이 꺾이려는 절망의 늪에서 비법서에 아로새겨져 있던 어머니의 따스한 문장 하나가 번뜩였습니다. 불씨가 메말랐다면 검은 땔감을 깨워라.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그 한마디가 메아리 쳤습니다. 까만 나무 토막이 있어야 해요. 다급한 아이의 절규에 사내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주변을 훑어내렸습니다. 유서 깊은 장을 다릴 때 쓰던 땔감이 보관실에 묵혀있을 거란 직감으로 그는 보이지 않는 벽을 짚어가며 심연 속으로 파고들었죠. 영겁 같던 찰나의 침묵이 거치고 그의 양손에는 거뭇한 재료가 가득 담긴 포대가 들려 있었습니다. 찌그러진 쇠그릇 위로 검은 조각들이 쌓였고 사내의 품에서 나온 작은 바라기가 그 위로 불씨를 던졌습니다. 타오르는 열기가 붉은 생명력을 토해내며 칠흑을 밀어내자 아이는 그 신성한 불길 위로 낡은 솥을 얹었습니다. 식어버린 산채들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고 붉은 양념이 어우러지며 적막한 암흑을 베어내는 서늘한 도마 소리가 공명을 일으켰습니다. 기계처럼 정교하면서도 혼이 담긴 칼질이 무아지경으로 이어지자 공간은 이내 짙고 향긋한 기름 내음으로 물들어갔죠. 띠글거리는 불길이 재료의 깊은 맛을 끌어올리며 아슬아한 연기가 생명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이 기묘하고도 그리운 향취는 미로 같은 배관을 거슬러 올라가 숨막히는 권력의 장이 열린 상층부의 공기를 뒤흔들었습니다. 어디서 이토록 허기를 헤집어 놓는 진동이 일어나는 겐가. 자중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출처를 찾아 두리번거렸죠. 엉여하는 임원들의 모습에 원흉의 낯빛은 차갑게 식어내렸고 이내 침묵을 강요하는 매서운 질책이 날아들었습니다. 서둘러 회사를 넘겨버릴 처분 안건을 밀어붙이려 했으나 사람들의 시선은 홀린 듯 닫힌 틈새만을 맴돌았습니다. 향기는 이미 공간을 완벽히 지배하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거대한 저택의 철창에 갇힌 또 다른 핏줄은 필사의 탈출을 감행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장막을 찢어 생명줄을 엮어내며 굳게 닫힌 창을 부수려 사투를 벌였고 찢겨나간 손끝에서 선혈이 맺혀도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죠. 호유의 소식이 두절된 이후 어린 핏줄이 감당하고 있을 참혹한 위기가 떠올라 가슴이 미어질 듯 죄어왔기 때문입니다. 뼈를 깎는 고통 끝에 마침내 창틀의 빗장이 떨어져 나갔고 그녀는 바람이 몰아치는 바깥 세상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아득한 2층 높이였지만 다른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될 대로 되라지에 창문의 끈을 단단히 동여맨 명자가 허공으로 몸을 던졌고 이내 밧줄을 놓쳐 허무하게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옥신긴거리는 발목을 부여잡고 그녀는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조건 가야만 한다는 일념 하나로 칠흑 같은 밤길을 헤쳐나갔죠. 발길이 향한 곳은 천년가 그룹의 심장부였고 같은 시각 주방에서는 은우의 치열한 마무리가 한창이었습니다. 커다란 녹그릇 위로 하얀 쌀밥과 오색 찬란한 채소들이 아름다운 둥근 띠를 이루며 수놓아졌습니다. 붉은 장 한 숟갈에 고소한 기름을 얹어낸 소년이 마침내 완성된 요리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투박하고 평범하기 그지없는 한 그릇의 밥에 불과했죠. 하지만 그 속엔 꼬박 3대를 거쳐온 가문의 혼이 녹아 있었습니다. 비록 담아낼 곳이 마땅치 않았어도요. 이 모습 그대로 증명할 겁니다. 듬직한 사내가 그릇을 챙겨들자 소년이 결연히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불탄한 다리로 내딛는 걸음은 아슬아슬했지만 그 두 눈동자만큼은 맹수처럼 매서웠고 마침내 결전의 장소에 다다랐습니다. 굳게 닫힌 문 앞을 지키던 2명의 사내가 불청객들을 향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소녀는 굴하지 않고 묵묵히 지지대를 위지한 채 앞으로 똑바로 전진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봐야겠으니 당장 길을 터주세요. 험악한 손길이 다가오던 찰나 거구의 사내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짧은 사과가 떨어지기 무섭게 눈 깜짝할 새 장정 둘이 바닥으로 나동그라졌죠.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 내 거대한 문짝을 밀어붙이자 무거운 굉음과 함께
내부가 드러났습니다. 섣부른 결정은 멈춰주십시오. 아이의 절박한 외침에 장내의 모든 시선이 단번에 쏠렸습니다. 다친 꼬마와 커다란 그릇을 쥔 거구의 등장에 모임을 주도하던 남자의 미간이 험악하게 구겨졌습니다. 도한테 맘부르고 뭐해? 고통 소리에 술렁이는 공기 속 임원들은 기묘한 불청객 콤비를 황당하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란입니까? 최근 매스컴을 타던 그 핏줄 아닙니까? 분노한 남자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당장 치워버리라 악을 썼고 제 앞조가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팔로는 소중한 식사를 든 채 남은 팔 하나만으로 건장한 상해들을 추푼 낙엽처럼 튕겨냈죠. 무도가의 괴력이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 외침을 등지고 소녀는 마침내 호랑이 굴의 중심부로 파고들었습니다. 어른들의 매서운 시선 앞에 무릎이 덜덜 떨렸으나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어르신들,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덜덜 떨리는 음성과는 달리 소년의 눈망울엔 굳건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분의 진짜 손맛을 기억하신다면 부디 이 한수를 떠봐 주십시오. 차가운 비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신성한 임원진 회의에 쳐들어와 웬 밥타령이 나는 힐란에 아이는 꿋꿋하게 대답했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소녀는 원수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이 뒤에서 꾸민 끔찍한 음모와 나의 속인 위조 문서까지 전부 알고 있다고요. 순간 동공의 지진이 일었으나 그는 뻔뻔한 가면을 고쳤으며 헛소리 말라며 딱 잡아댔습니다. 서둘러 내쫓으라. 발악하는 찰나 백발이 성성한 누군가가 조용히 제지하는 손짓을 보냈습니다. 멈추게. 그 한마디에 찬물이 끼얹어진 듯 고요해졌죠. 그곳에 있는 모두의 대선배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번 맛을 보지. 그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다가오자 탁자 위로 투박한 그릇이 조심스레 올려졌습니다. 어르신, 대체 무슨 총극입니까? 다급한 만류가 이어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떠놓은 붉은 밥알이 혀끝에 닿는 찰나 노학자의 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니, 이 맛은... 깊은 탄식과 함께 밥을 음미하던 그는 이내 두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억겁 같은 정적 끝에 떠오른 그의 눈가엔 이슬이 맺혀 있었죠. 그 옛날 그 아이가 손수 비벼주던 바로 그 정통의 맛이로군. 장내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고 홀린 듯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음식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내게도 좀 넘겨보시오. 전설로만 듣던 가문의 비기가 이것입니까? 모두가 다투어 그 신비로운 맛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혀끝에 닿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죠. 기계로 찍어낸 가짜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진짜의 풍미예요. 장의 깊이부터 아예 다릅니다. 오랜 세월을 품은 진짜 시간장의 혼이 담겼소. 그 소리에 주동자의 낯빛은 사색이 되어갔습니다. 철저했던 계백이 산산조각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고작 밥 한 술에 이 중대한 사안을 뒤집을 셈입니까? 그 늙은이는 이미 재기불능이란 말입니다. 악에 바친 절구가 울려 퍼지던 바로 그때 문틈으로 섬뜩한 호렴이 떨어졌습니다. 누가 끝났다고 하더냐? 유재의 쏠린 시선 끝에는 찢겨진 옷가지와 피투성이 발을 이끌고선 그녀가 기적처럼 귀 안에 있었습니다. 뭉개진 손끝엔 검붉은 흔적이 엉겨붙어 있었으나 그 형형한 안광만큼은 활활 타오르고 있었죠. 가문을 거대한 제국으로 빚어냈던 전설 속 철의 여인. 바로 그 압도적인 기백이었습니다. 핏줄의 처절한 부름에 그녀는 희미한 미소로 화답하며 적들의 한복판을 향해 당당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자리에... 차색이 든 조카의 걸음이 뒤로 엉켰습니다. 서늘한 시선이 그를 찔렀죠. 피부치를 유폐시키고 기업을 통째로 삼키려 들어 변명은 궁색했습니다. 경환이 깊으신 탓에 입 다물어라. 얼음장 같은 음성이 공간을 짓눌렀어요. 숨막히는 정막소. 노파의 낡은 옷깃 사이로 모든 진실이 담긴 종이 무더기가 툭 떨어졌습니다. 목숨을 건 도주 직전 비밀 공간에서 빼내온 결정적 단서였죠. 핏줄의 배신을 예감하고 차곡차곡 쌓아둔 죗값이 기록돼 니놈의 추악한 돈벌레 짓이 이 안에 빼곡하다. 거액을 빼돌린 흔적부터 검은 돈의 흐름과 상납 장부까지 모조리 담겨 있었어요. 종이들이 책상 위로 쏟아지자
경악한 임원들의 손길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전부 날조된 겁니다.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다급한 발뺌이 이어질 찰나 굳게 닫혔던 문이 다시 열어져 쳐졌죠. 제복을 입은 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불법 구금과 거액 횡령으로 지금 즉시 연행하겠습니다. 2명의 수사관이 곧장 타락한 혈육의 양팔을 압박했어요. 이거 놔! 발버둥 쳤지만 이내 차가운 금속 파열음과 함께 두 손이 결박당했습니다. 문 밖으로 내몰리면서도 그는 도끼 어린 악담을 쏟아냈지만 노파는 그저 침묵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건조한 시선만이 그 추악한 말로를 배웅하고 있었죠.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간 공간에는 숨소리조차 내기 힘든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았습니다. 그제야 노파의 발걸음이 한 소년을 향했습니다. 굽은 무릎을 바닥에 대며 부르는 애달픈 이름에 미세한 파장이 일었어요. 너무 늦게 와버렸구나. 홀로 얼마나 두려웠노. 소년의 커다란 눈망울에 왈칵 물기가 번졌습니다. 꾹꾹 눌러담던 서름이 마침내 댐처럼 무너져 내렸죠. 제가 너무 나쁘게 굴었어요, 할머니. 소중한 독을 깨뜨린 죄책감에 우는 작은 몸집을 늙은 피부치는 부서질 듯 꽉 끌어안았습니다. 내 죄가 더 크다. 너희 모자를 진즉 품었어야 할 것을. 가냘픈 어깨를 쓸어내리자 아이는 그 품을 파고들며 오열했어요. 10년이라는 야속한 세월 동안 메말라 있던 노파의 회한마저 본물 터지듯 흘러내렸습니다. 피로 얼룩진 암투 끝에 피어난 기적 같은 재회. 얼음장 같던 주먹들의 눈가마저 촉촉해졌죠. 백발이 성성한 임원이 무거운 입술을 뗐습니다. 오늘 상정된 모든 매각 절차는 즉시 무효로 돌리겠습니다, 회장님. 이 일을 제기하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폭풍 같은 오열이 잦아들 즈음 아이가 살며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주름진 뺨을 매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밥부터 먹어요. 속이 다 비었을 텐데. 그 애틋한 위로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죠. 조망만한 손이 내미는 투박한 한 끼가 병든 몸을 데웠습니다. 느릿하게 온기를 삼키는 입가에 물음이 떨어지자 그녀는 짐짓 투정을 부리듯 대답했습니다. 맛이 아주 짜구나. 서로의 서러움이 반찬이 되어 섞인 탓이겠죠. 짠맛의 이유를 알기에 두 사람은 눈물을 훔치면서도 마주 웃었습니다. 그 기묘하고도 뭉클한 만찬 위로 좌중의 손뼉 소리가 메아리처럼 번져나가 텅 빈 공간을 따스하게 채웠어요. 틈새로 이 모든 기적을 지켜보던 비서마저 흐르는 콧물을 주체하지 못했죠. 주책 없이 터지는 감정 옆에서 우직한 신봉 역시 붉어진 눈시울을 숨긴 채 바위처럼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느새 암흑 같던 시간의 끝자락이 걷히며 창가 너머로 눈부신 새벽빛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이 흘러 마침내 끊어졌던 핏줄이 서류 위에서 온전히 하나로 이어지던 날, 그 과정 내내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은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내 유일한 혈육이다. 그 묵직한 선언에 손에는 깊게 화답했어요. 곰팡내나는 새방에서 홀로 끼니를 때우던 지난 날들이 마치 먼 전생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지는 믿기 힘든 운명의 장난 같았죠. 항공서 문은 아속이 무섭게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취재진이 득달같이 달려들었어요. 눈이 멀듯한 불빛과 무수한 질문들이 날아들었습니다. 숨겨진 후계자를 찾으셨는데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되십니까? 병영권 승계 작업이 곧바로 시작되는 건가요? 쏟아지는 소란을 뒤로한 채 그녀는 아이를 품고 사들러 몸을 피했습니다. 춤직한 기사가 날쌔게 인파를 뚫고 속도를 높이자 뒷좌석에 작은 입술이 열렸어요. 이제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의 보금자리로 가야지. 그 대답에 아이는 화려한 대저택을 떠올렸으나 노파는 옅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곳 말고 우리의 진짜 뿌리가 있는 곳으로. 회색빛 도심을 벗어난 차량이 남역을 향해 2~5시간 남짓 달렸을 무렵 빽빽한 빌딩 숲 대신 끝없이 탁 트인 푸른 들녘이 차창 밖을 물들이기 시작했죠. 세상에, 온통 초록색이에요. 잿빛 골목만 알고 자란 아이의 동공에 생전 처음 마주하는 생명력이 가득 담겼습니다. 지하의 어둠만 견디온 소년에게 그 풍경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어요. 이윽고 바퀴가 멈춰선 곳은 세월의 덕기가 내려앉은 고풍스러운 기와집이었습니다. 눈부신 볕을 머금은 처마 아래로 수천 개는 좋게 넘어 보이는 거대한 장독무리가 장관을 이루고 있었죠. 그곳이 바로
그들의 잃어버린 낙원이었습니다. 이 낯선 곳은요, 천년을 이어온 본가란다. 나도, 네 어미도 이 품에서 자랐지. 소녀는 홀린 듯 수많은 항아리를 응시했다. 숨쉬는 독들 위로 곁이 부서졌다. 코끝을 스치는 퀴퀴하고도 구수한 내음이 바람을 타고 번졌다. 우리 엄마도 그래. 네 어미의 웃음소리가 되어있는 흙이란다. 너희는 아이의 구분됨을 다독였다. 오늘부터 네가 뿌리내릴 보금자리다. 며칠 뒤 빌딩 숲이 아닌 흙먼지 날리는 앞마당으로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내 모든 직함을 당장 내려놓겠소. 폭탄 선언에 장내가 거세게 출렁했다. 소란을 잠재운 그녀의 선언은 기묘했다. 기업은 전문가에게 넘기고 난 이 아이와 콩이나 쓰며 여생을 보낼 것. 막대한 분은 피출에게 가나요? 쏟아지는 질문에 늙은 얼굴 위로 헛웃음이 번졌다. 황금은 독약이지. 피덩이에게 쥐어줘 봐야 명줄만 갉아먹소. 전 재산은 사회로 환원할 테고. 이 피출에겐 100년을 묵혀온 우리 가문의 깊은 속맛만 물려줄 작정이요. 쭈뼛거리던 소년의 코앞으로 불쑥 검은 마이크 하나가 튀어나왔다. 심경이 어떠니? 우물쭈물하던 입술이 열렸다. 그냥 할머니 곁에서 장을 담그려고요. 밭도 매야하고요. 신박한 대답에 폭소가 터졌고 아이의 두 뺨은 붉게 달아올랐다. 모든 소란이 멎은 후 손에는 과거를 털어내려 컴컴한 지하 새방을 다시 찾았다. 남겨진 건 해진 옷가지와 어미의 영정. 빛바랜 조리법뿐. 문간에는 익숙한 그림자가 서 있었다. 꼬맹이, 금수저 물었다고 날 잊기냐? 눈물이 터진 아이는 여인의 품으로 와락 파고들었다. 거친 손이 앙상한 등을 쓸어내렸다. 부디 아프지 말고 평안해야 한다. 어르신 모시고 잘 살아. 여정도 끝이가나 싶던 찰나 소년이 함께 떠나자며 옷자락을 쥐었다. 반일할 사람이 더 필요하대요. 꼭 참았던 여인의 붉은 눈시울이 결국 무너져 내렸다. 이 맹랑한 녀석. 고단했던 수레를 버려둔 채 그녀 역시 새 식구로 합류하기로 결심했다. 낯선 상기숙에서의 첫밤. 노인은 불쑥 촌스러운 작업복 하나를 던져주었다. 당장 내일 4시부터 진짜 지옥을 맛보게 될 거다. 눈 뜨자마자 독부터 닦거라. 아이의 안색이 창백하게 질렸다. 이튿날 꼭두새벽 무거운 눈꺼풀을 이끌고 나선 게 노인은 벌써 항아리들을 매만지고 있었다. 이거 불법 노동 착취 아닌가요? 잔말 마라. 맛은 혼에서 나온다. 입이 대발 나온 채로 걸레를 쥔 소녀는 묵묵히 차가운 사기 그릇들을 문질렀다. 여명이 밝아올 무렵 벅찬 무게를 이기지 못한 작은 두 손이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산산조각난 파편들. 얼어붙은 아이 곁으로 그림자가 다가왔다. 매서운 질책을 예감하며 움츠러든 순간 둔탁한 마찰음이 등을 때렸습니다. 예상과 달리 솜털처럼 가벼운 옹기였다. 악력이 이리 약해져야 다치지 않게 조심하거라. 타박하는 주름진 입가엔 미소가 걸려 있었다. 긴장이 풀린 아이도 마주 웃은 낮. 구수한 밤내가 피어올랐다. 방금 버무린 겉절이와 진하게 끓여낸 토장국, 그리고 노란 달걀 반찬. 허겁지겁 손을 뻗자 단호한 재지가 들어왔다. 씻고 오렴. 달이 뜬 밤엔 뜰에 모여 과일을 갈랐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들까지 내 식구가 한데 뭉쳐 달콤한 과육을 베어 물었다. 연화수가 쏟아질 것 같아요. 회색 도시에서는 평생 짐작조차 못했던 찬란한 밤하늘이었다. 네 어미가 이 풍광을 유독 아꼈지. 짙은 어둠 속으로 낮은 목소리가 깔렸다. 어느 쪽을 가장 사랑했나요? 지금 네가 머무는 그곳이란다. 소녀는 잠자코 허공을 눈에 담았다. 은실하게 빛나는 성당이 마치 떠난 이의 환한 미소처럼 쏟아져 내렸다. 저 여기서 씩씩하게 버틸게요. 허공에 흩어진 다짐이로 거칠고 따스한 온기가 포개졌다. 여인의 훌쩍임과 조용한 풀벌레 소리뿐. 이튿날 소녀는 어미의 유품인 단말기를 장롱 밑으로 밀어넣었다. 이젠 미련을 다 버린 거니? 조심스러운 물음이 들려왔다. 소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니요. 이젠 과거의 흔적보다 살아계신 가족과 눈을 맞추려고요. 티 없이 맑게 휘어지는 눈매. 어느덧 동네 이웃들은 담장 너머를 기웃대며 속삭이기 시작했다. 그 고집불통 영감댁에 봄이 왔구만. 어린 피출 하나가 기어코 언 땅을 다 녹였어. 붉은 고추 잠자리떼가 항아리 위를 맴돌던 계절이 지나고 어느새 1년의 세월이 쌓였다. 넓은 뜰을 채운 3,000개의 질그릇은 그대로였으나 그곳을 맴도는 공기는
기적처럼 다정하게 변해 있었다. 낡은 항아리 틈에서 기이한 폭소가 터졌습니다. 노인과 꼬마의 비밀스러운 발효방송국이죠. 렌즈 너머를 향해 소년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십니다. 1년 새 뼈대가 굵어지고 뺨도 그을렸더군요. 과거 유령처럼 파리했던 꼬마는 온데간데 없었죠. 금일의 주제는 전통장 제조 비법입니다. 라며 녀석이 제법 능구렁이처럼 멘트를 쳤습니다. 옆에서 혀를 차던 노파가 호통을 쳤죠. 입으로 떠들지 말고 감각으로 빚어라. 손자는 씩 웃었습니다. 화면 너머 분들, 이제부터 이 잔인의 진짜 솜씨를 감상하시죠. 입술을 삐죽이면서도 그녀는 투박한 덩어리를 치켜들었습니다. 툭 익힌 대두를 짓 이겨 굳힌 결정체란다. 짠물을 머금어야 비로소 환골탈태하지. 정확한 비율을 묻는 말엔 뼈에 새겨진 감각뿐이라 일축했습니다. 소녀는 렌즈를 향해 얄밉게 눈웃음을 쳤습니다. 보셨죠? 저희 집엔 그 흔한 조리법 따윈 없어요. 오로지 본능이 전부라는군요. 녹화가 마무리될 즈음 노파가 돌연 렌즈를 매섭게 쏘아보며 경고했습니다. 빨간 버튼 안 누르면 항아리 다 박살낼 줄 알아. 소년이 기겁하며 그건 범죄라고 말렸죠. 빈말 아니라는 호통과 동시에 채팅창이 미친 듯이 달아올랐습니다. 다들 노인의 매력에 빠져들었거든요. 소년의 성장에 감탄하거나 겁먹고 버튼을 눌렀다는 반응들이었죠. 낙을 내리자 이웃 여자가 주전부리를 안고 등장했습니다. 우리 꼬맹이 방송인. 이제 구독자가 10만 명이래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에 여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노인은 혀를 끄쯧 찼습니다. 허상이 뿐이야. 당장 먹고 살 발의액을 빚는 게 먼저지. 영상이 쌀을 낳느냐는 핀잔에 요즘은 그게 돈줄이라며 맞서는 손자의 등을 후려치려다 부스스 웃고 말았습니다. 소년의 입가에도 활짝 꽃이 피었죠. 사실 그 밤은 결코 평범하게 넘길 수 없는 절기였습니다. 세상을 떠난 어미의 넋이 찾아오는 날이었으니까요. 어스름이 깔리자 두 사람은 묵묵히 재상을 폈습니다. 1년 전의 참담함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비통함의 자리를 훈훈한 온기가 채우고 있었죠. 탕을 대령하라는 부름에 소녀는 지체 없이 아궁이 쪽으로 달려가 푹 끓인 찌개를 내왔습니다. 제 손으로 발효시킨 장을 풀고 비장의 무기인 소금 절인 새우를 절반가량 첨가하는 비방도 잊지 않았죠. 영혼을 달랠 재물들이 빈 공간을 차곡차곡 채워나갔습니다. 6원 전부터 푸른 채소 무침, 부침개와 국물까지 모조리 꼬마의 작품이었죠. 이윽고 노인이 혼을 부르는 불씨를 당겼습니다. 핏부연 향내가 흩어질 때 딸을 부르는 어미의 음성은 놀랍도록 평온하고 단단했습니다. 1년 새 네 핏줄이 훌륭하게 자랐단다. 혼자 장도 빚고 채소도 절이면서 내 비방까지 기막히게 써먹지. 곁을 지키던 소년이 조용히 깍지를 끼며 기원했습니다. 어머니, 저 요리 경연에서 입상했어요. 비록 최우수상이 아닌 3등이지만 할머니가 자랑스러워하셨죠. 노인이 실없는 웃음을 흘리며 1등이면 금상첨화였지라며 놈을 던졌고 두 혈육은 나란히 엎드려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마를 조아렸다가 몸을 일으키는 그 찰나의 실루엣이 소름 돋게 흡사하더군요. 뇌식이 막을 내린 뒤 홀령의 몫을 거두어 4명의 식구가 둥그렇게 상을 포위했습니다. 소년이 남은 나물들을 쌀밥 위에 쏟아붓고 붉은 양념과 고소한 기름을 아낌없이 뿌려 섞기 시작했죠. 모두 함께 섞자는 신호와 함께 수저들이 마찰음을 냈습니다. 듬뿍 떠넣은 노인은 만족스러운 듯 턱을 당겼죠. 풍미가 훌륭하다는 칭찬과 이제 하산해도 되겠다는 인정에 소년의 안면에 눈부신 희열이 번졌습니다. 수저를 쥔 이웃 여자가 불쑥 옛 이야기를 꺼내며 운을 뗐습니다. 너 처음 여길 배회할 때 싸구려 주먹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통신비만 압착하지 모으던 기이한 행동 기억하니? 끊겨버릴 어미의 흔적을 붙잡는 게 유일한 살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소년의 시선은 이제 낡은 주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젠 핏줄이 제 곁에 존재하니까요. 허공의 어미 대신 살아 숨쉬는 노인에게 속삭이면 되거든요. 노파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끝내 눈물은 떨구지 않은 채 거친 손길로 어린 송자의 정수리를 투박하게 어루만져 주었죠. 날 기필코 저승까지 다 닿게 해주마. 말없이 식탐을 부리던 사내가 마침내 무거운 입술을 뗐습니다. 차기 대회엔 무조건 수석을 차지하라는 엉뚱한 타박에 잔뜩 얼어붙었던 공기가 순식간에 폭소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버듬이 짙게 깔린 앞마당 위로
은하주가 쏟아질 듯 맺혔습니다. 소년이 아득한 창공을 향해 조용히 읊조렸죠. 어머니, 저 꽤 훌륭하게 버티고 있어요. 저 노인네랑 매일 전쟁통이지만 제법 살맛이 난답니다. 노파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쟁은 무슨 일방적인 참교육이지. 그게 독인 객인이라는 당돌한 반항에 매서운 손날이 치켜 올려졌으나 허공을 가르진 않았죠. 되려 앙상한 어깨를 빈틈없이 끌어안았을 뿐입니다. 순간 묘한 기류가 뒷마당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낡은 항아리들 사이를 유영하는 서늘하고도 다정한 미풍. 그것은 틀림없이 곁을 맴돌던 누군가의 옅은 미소였습니다. 밤하늘에 찡긋 눈인사를 보냈죠. 엄마, 푹 쉬어. 달빛이 일렁였습니다. 노파가 작게 읊조렸습니다. 그날의 통화가 죽어가던 내 숨을 붙였지. 아이가 갸웃거리자 노인은 얼버무렸습니다. 헛소리란다. 동트기 전에 꿰려면 얼른 눕졌구나. 투정을 부리면서도 작은 손은 거친 주름을 꽉 쥐었죠. 그 그림자가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멀어지는 윤곽을 지켜보던 여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쩜 저리 판박일까. 사내가 낮게 동조했죠. 티는 결코 속일 수 없으니까. 뒤뜰 옹기 위로 달무리가 쏟아졌습니다. 3,000개의 표면이 하얗게 빛났어요. 보택의 빛이 모두 자취를 감췄습니다. 장막이 찾아왔으나 결코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짙게 푸근했죠. 천년을 묵힌 시간장처럼 이들의 연대도 영원할 테죠. 시야가 정차 암전되었습니다. 이윽고 묵직한 문장이 새겨졌습니다. 갓 지은 밥 한 술 뜻이지요. 벼랑 끝에서 끊긴 줄 알았던 핏줄이 기적처럼 맞닿은 사연이었습니다. 안부를 미뤄둔 소중한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늦기 전에 수화기를 들어보세요. 든든히 속도 채우시고요. 오늘 이야기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